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년 1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 변압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등가회로 작성 시험요. 자, 여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브화 시험, 우리가 다르게는 개방 시험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 다음으로 단락 시험, 그리고 끝으로 권선장 측정 시험.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에 대해서 보면 이 무브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터스, 철선을 알 수가 있고, 단락 시험을 통해서는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전압 변동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이 임피던스 와트는 다르게 우리가 동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죠. 그리고 임피던스 전압, 혹시 모르죠. 다음 중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정의를 골라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목수 삼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임피던스 전압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내부의 전압 강화를 의미하더라. 뭐 이런 것도 체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답안을 고르면 실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절연 내력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분포권으로 할 때 특징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기는요, 고, 폐, 이라고 하는 권선법을 씁니다. 순서대로 고상권, 폐로권, 이층권 이렇게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통 저는 폐기가 높은 게 좋아요 라고 해서 고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하위 개념으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권 그리고 중권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파권은 내부에 있는 전기자 권선을 대체적으로 직렬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 중권은 병렬 개념으로 설치하는 권선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위 개념으로 우리가 또 네 가지의 권선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동기발전기 기준으로 하면 때때로 파권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중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중권의 하위 개념으로서 이렇게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절권, 그리고 두 번째는 단절권, 그리고 분포권, 다음으로 집중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전절권 같은 경우에는 실상 동기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절권을 해서 우리가 발전시키면 고조파가 형성되기 때문에 동기기에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단절권이죠. 그래서 이 단절권의 특징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얘는요,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결선법이 되고, 이로 인해서 기전력의 파형이 개선됩니다. 다만 고조파가 제거가 되다 보니까 이 고조파 성분에 대한 전압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전체 기전력의 크기가 약간 감소하는 단점은 있더라. 그래서 적어보면 이렇게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단절권을 하게 되면 전절권에 비해서 동량도 감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포권과 집중권 요걸 조금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한쪽에 집중해서 감아주는 것을 집중권, 이런 것들을 분포시키는 것을 분포권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 분포권을 많이 씁니다. 왜? 집중권에 비해서 이 분포권을 사용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고조파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포권을 하게 되면 고조파 감소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기전력의 파형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단절권과 매한가지로 고조파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고조파 성분에 대한 전압이 줄기
때문에 이 기전력이 당연히 약간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분포권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자 권사를 감게 되면 내부의 리액턴스가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름 그대로 분포시켜서 다르게 분산시켜서 권사를 감는 거기 때문에 열 발산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냉각이 탁월해지겠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매극 매상의 슬로스 Q는 1보다 크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 체크 하나 해놓으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권. 집중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시험에 나온다. 보통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 중 매극 매상의 슬로스가 1이 되는 것은 누굽니까? 집중권이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곳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실상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단절권 계수 그리고 분포권 계수. 자, 단절권 계수는요, 사인 2분의 베타파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분포권 계수는 Q 사인 2mq분의 파이 분의 자 q 떼고 사인 2m분의 파이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 다시 한번 떠올리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처럼 뭐 분포권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혹은 단절권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는다면 대체적으로는 요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봤을 때 우리가 답을 고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보기 집중권과 비교할 때 6이 기전력이 크다? 개소리,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집중권과 비교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고주파 감소되기 때문에 기전력이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는 틀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권세 리액턴스가 커진다? 방금 감소된다 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기전력 파이 개선된다?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포권과 단절권은요. 자,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면 실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선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파형 개선하면 일단 첫 번째로 단절권, 분포권부터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거꾸로 단절권과 분포권을 묻는다면, 요놈에 대해서 묻는다면 기전력의 파형 개선부터 이렇게 좀 떠올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2차 입력과 동기 속도에 어떤 관계를 갖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맞추려면 이 토크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려야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크 관계식,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0.975 n분의 p요. 자, 이렇게 쓰면 토크에 대한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가 되죠. 근데 때때로 우리 시험에서는 뉴턴 미터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요 수식에다가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만 해주시면 이놈의 단위가 뉴턴 미터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 주시고요. 물론 나는 그냥 이렇게 갖고 갈래 라고 하셔서 9.55 n분의 p요 뭐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요거는 뭐 개인에 있어서 뭐 편한 걸 우선시했을 때 물론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더라 정도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 이런 수식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각 요소에 대한 관계성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불필요한 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요걸로 돌아갔을 때 지금 제가 표현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때 P는요 기본적으로 출력에 대한 요소가 되고요. N은 회전 속도에 대한 요소가 됩니다. 네, 지금 물은 것은 2차 입력과 동기 속도에 대한 관계성이에요. 그러면 이 수식을요, 우리가 이렇게도 적어볼 수 있겠죠. 실제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 속도 대신에 동기 속도로서 그리고 출력 대신에 2차 입력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 위의 수식 같은 경우에는 출력 기준, 우리가 회전 속도를 다르게는 출력 속도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출력 속도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출력 관점에서의 토크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아래쪽은 입력 관점에서의 토크가 되는 거겠죠. 이 P2가 2차 입력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물론 동기 속도라고도 하는데 입출력 관계의 BTS 표현하면 얘를 입력 속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입력 기준으로 토크를 계산한 거.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거겠죠. 입력 기준으로 토크를 계산하든 출력 기준으로 계산하든
똑같더라. 어느 걸 쓰든 관계가 없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뭐 계산 문제가 나왔다. 뭐 동기 속도가 나오면 바로 이 관계를 가지고 뭐 토크를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그냥 회전 속도가 나왔다. 이 관계를 먼저 돌려가지고 뭐 토크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관계성을 묻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답을 고르겠습니다. 토크는 2차 입력에는 비례하고요. 이놈한테는 비례하고요. 동기 속도한테는 어떻다? 반비례한다. 이놈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고르게 되면 답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답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정연파항의 회전자기 중에 정류자가 있는 회전자를 놓으면 각 정류자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회전자 권세는 크게 같고 위상이 다른 전압이 유기할 텐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줄이죠. 정류자 편수를 K라고 하면 정류자 편 사이의 위상차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전기자가 있대요. 그럼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자 내부에 요런 정류자가 부착이 됩니다. 자, 얘를 다시 정류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물론 이 정류자에는 이런 식으로 브러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이 정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짜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려져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이 잘린 개의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류자의 파편과 같다. 정류자 편이다. 이렇게요. 그럼 지금 그림 기준에서는 정류자 편이 몇 개 있습니까? 2개요. 그럼 이때 각각에 대한 위상차는 몇 도일까요? 근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얘 원형 아닙니까? 원 한 바퀴 몇 도죠? 360도요. 근데 지금 정류자 편이 2개가 있어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위상차는 그냥 개수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180도요. 간단히 말하면 얘를 180도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둘의 위상차는 180도구나. 그럼 여기서 다시 조금 치우고 정류자 편을 한 번 더 쪼개겠습니다. 자, 지금은 정류자 편이 몇 개? 1개, 2개, 서희 몇 개. 그쵸? 그럼 이때 각각에서 위상차는 몇 도가 됩니까? 한 바퀴 360도고 개수는 4개니까 90도가 되겠네요. 이게 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360도에서 정류자 편수를 K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쵸? 요거는 이렇게 360도라고 확실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요,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360도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 라디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나누기 K. 이것 자체가 정류자편 사이의 위상차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정류자 편수가 여기 정해져 있대요. K로 정해져 있대요. 그럼 각 정류자편 사이의 위상차는 360도를 개수로 나누자. 다르게 말하면 2파이 라디안을 개수로 나누자. 끝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꿀꺽 삼키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위한 전압 제어 방식 중 일근어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일근어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속도 제어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자면 실상 이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에는 첫 번째 저항 제어 방식이 있죠. 근데 실상 이 저항 제어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되고요. 네, 두 번째 계좌 제어가 있습니다. 실상 계좌 저항기를 가지고 이 계좌를 제어해서 자속을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요 얘를 다르게는 우리가 정출력 제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전압 제어. 실상 이 전압 제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르게는 정토크 제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뭐 광범위한 제어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압 제어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워드 레오나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근어 제어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병렬 제어 방식, 그리고 네 번째 초퍼 제어. 이런 게 있더라. 보통 이제 이 정도로만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이런 것도 있죠. 워드 레오나드와 일근어 방식을 묶어가지고 MGM 제어라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MGM 제어는 모터 하나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보조 발전기 그리고 보조 전동기를 필요로 하더라 라고 해서 MGM 제어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근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같은 MGM 지역이긴 한데 얘는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좀 무게가 나가는 바퀴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 휠을 설치하게 되면 관성력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관성을 증가시키니까 얘는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해도 돼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철 공장에 대형 압연기로 써요. 그래서 뭐 보다 조금 자세히 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한 요 정도로 챙기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통 이 MGM 지어에 있어서 이 보조 전동기로는 어떤 걸 씁니까? 이런 거는 챙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 언급된 보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일근어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보조 전동기로 직류 전동기를 사용한대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다른 보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근어 방식은요. 제가 앞서 이런 언급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얘는 플라이 휠을 쓰기 때문에 관성이 커져요. 그로 인해서 부하 변동이 심한 곳, 대표적으로 제철 공장 같은 데 쓰는 대형 압연기로 씁니다. 이런 것까지 언급했었죠. 다시 보면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된다. 그리고 대형 압연기에 사용된다. 그쵸. 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래쪽에 부하 변동이 있더라도 거의 일정한 전력을 공급한다? 이 말 자체가 부하 변동이 있는 장소에서 쓴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2번과 4번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2, 3, 4만 판별을 하더라도 1번 바로 고를 수는 있겠네요. 그쵸?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실상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일거더 방식 둘 다 MGM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 전동기로서 직류 전동기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근어 지어 방식은 이 보조 전동기로서 유도 전동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참고적으로 봐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만 언급을 하자면 혹시나 나중에 나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기업 준비를 할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요거는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공기업에서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을 주고 이놈의 보조 전동기로 뭘 씁니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레오나드는 직류 전동기, 이거는 유도 전동기, 요거 좀 알아놓으시면 공기업 준비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입니다. 스택가기 2도 스태핑 주파수가 1800ps인 스태핑 모터의 축속도, 즉 RPS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자, 요거를 계산하려면 일단 스태핑 모터에 있어서 특징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스태핑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동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전동기랑 달리 회전자가 톱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톱니가 나 있겠죠. 이렇게 톱니가 나 있을 때 하나의 톱니로부터 그 다음 톱니까지의 이 각을 우리는 스텝각이라고 부릅니다. 스텝각. 자, 그리고 이 스텝핑 모터는요,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펄스 신호를 가해주는데 얘는 일반적인 전동기처럼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 내가 가해주는 펄스만큼만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즉 내가 펄스 한 번을 가해주게 되면 이 스틱각에 대해서 한 번 딱 이동을 하더라. 그러면 두 번 펄스를 가해주면 얘가 째깍째깍 두 번 이동하더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문을 가지고 좀 보면요. 지금 제신의 스틱각이 몇 도? 2도예요. 이 각이 2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내가 펄스를 한 번 넣게 되면 얘가 2도만큼만 이동을 해요. 그럼 펄스를 10번 넣게 되면 20도만큼 이동을 해요. 이런 개념이야. 아시겠죠?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스태핑 주파수가 여러 걸음 주어졌습니다. 1800 펄스 퍼 세컨이에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초당 펄스를 몇 개 줬다? 1800개를 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즉 1초간에 1800번의 펄스를 가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펄스 한 번 주면 이 스택각만큼 회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1초 동안 1800번을 줬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1초 간에 얘가 몇 도만큼 회전을 했다? 1800 곱하기 2도만큼 회전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3600 되겠네요. 1초 동안 3600
도만큼 이동을 했어요. 혹은 회전을 했어요. 그쵸?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RPS 속도입니다. RPS.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초, 당, 회, 전, 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즉, 1초당 몇 바퀴 돌았습니까? 이거를 구하는 게 이 7번 문제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바퀴. 얘는 몇 도요? 360도요. 근데 우리가 1초간에 1800번의 펄스를 가니까 얘가 3600도만큼 돌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초당 회전 수를 따지려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 여기다가 한 바퀴가 360도니까 얘를 나누면 되겠네. 그럼 얘를 나누면 1초간에 몇 바퀴 동그란 같다? 10바퀴 동그란 같다. 이런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초당 10바퀴를 도는 10 RPS가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한 특징은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에 대한 특징. 자, 우리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 동기전동기에 대한 특징을요, 장점, 그리고 단점,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장점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속도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양날의 칼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속도 제어가 불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장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역률 조정이 돼요. 다르게는 역률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률을 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동기 전동기 내부에 직류 여자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얘를 우리가 단점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동기랑 달리 얘는 직류 여자기를 필요로 하네요. 다르게 말하면 이놈 때문에 가격이 겁나 비싸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동기 전동기는요, 어쨌든 뭐 역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 이 교류 전동기 중에서 효율이 가장 커요.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단점 세 번째, 동기 전동기는요, 기동 토크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동기 전동기는요, 별도의 기동 장치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스스로 기동할 수 있게 제동 관선을 설치를 해요. 얘를 자기기동법 내지 자기동법이라 해요. 혹은 뭐 기동할 수 있는 전동기를 부착을 해요. 얘를 기동전동기법이라 해요. 뭐 이런 것도 챙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실상 이 동기 전동기는요, 회전자가 돌극형인 것을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난조가 심하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극형을 쓰기 때문에 공극이 넓게 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답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특징은 옳은 것은 역률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끝이네요. 바로 1번 되겠죠. 그렇죠. 끝. 자, 나머지 보기 간단히 체크하겠습니다. 기동토크가 큰 이점이 있다. 헛소리죠. 다음으로 가변서 전동기로 실제 당연히 응용된다? 아니죠. 동기 전동기는 회전 속도가 일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변속이 뭡니까? 속도를 쉽게 가변시킬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얘는. 자, 근데 네 번째, 공격이 작고 실제로 공격이 어떻다? 크다. 다르게 넓다. 그리고 난조도 잘 일어날 수 있다. 난조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시 1번이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직류기에서 정류를 개선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직류기에 있어서 정류 불량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이것은 바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대체적으로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은 이 리액턴스 전압을 없애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방법 첫 번째, 인덕턴스가 작은 코일을 채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상 여기 있는 시간, 요 시간이 정류 시간, 즉 정류 주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정류 주기를 길게 하면 됩니다. 그럼 실상 정류 주기를 길게 하려면 회전속도를 약간 늦춰야겠죠. 그래서 실상 얘들은 같은 말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이런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없애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 보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탄소 브러쉬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보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없애서 정류를 개선하느냐. 실상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보시면 얘는요, 전기전 내부에서의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 보극은요, 얘를 다시 한번 더 이용하는 친구예요. 즉, 이렇게 발생한 리액턴스 전압을 얘가 다시 받게 되면 이에 역방향으로 기전력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다시라고 표현하면 이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압을 가지고 얘를 상쇄시키는 형태로 정류 개선하는 것이 바로 보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극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전압을 가지고 정류 개선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보극을 가지고 정류 개선하는 것을 전압 정류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탄소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만큼을 전압 강화로 없애주는 친구예요.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전압 강화가 생기려면 저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탄소라는 재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접촉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 접촉장이 키워짐에 따라서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만큼의 전압 강화를 일으켜서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없애서 정류를 개선시키더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항을 이용해서 정류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탄소 브러쉬를 가지고 정류하는 방법을 우리가 저항 정류라고도 하죠.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금 깊게 내용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시된 문제 다시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류 개선할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 실상 우리가 정류를 개선시키려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죽여야 되고요. 얘를 죽이려면 정류 주기를 길게, 즉 회전 속도를 약간 늦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 네, 두 번째, 브러쉬의 접촉장을 감소시킨다? 아니죠. 증가시켜야겠죠. 자, 다음으로 코일의 인덕턴스를 증가시킨다? 아니죠. 실상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에 있어서 인덕턴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류를 개선시키려면 인덕턴스가 작은 코일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답은 네 번째, 요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정류 전압을 유기시킨다? 이게 바로 제가 보극 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자, 요 보시면, 잘 보세요. 실상 이 보극 같은 경우에 이놈의 특징이 이 리액턴스 전압의 반대극성을 만드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반대극성을 만들게 되면 서로 상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글로 표현된 게 요겁니다.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정류전압을 유기시킨다. 다르게 말하면 이놈이 결국 뭐에 대한 내용이다? 전압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얘가 실상 전압 종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동일 전격의 삼상 동기 발전기 두 대를 무부하로 병렬 운전하고 있습니다. 두 발전기의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있는 경우에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은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단 각 발전기 한 쌍의 기전력은 2000V, 동기 리액턴스 15,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답니다. 자, 일단 볼게요. 동기 발전기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있대요. 자, 그럼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동기기의 병렬 운전 조건. 자, 동기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기본적인 것만 조금 적으면 기전력에 주파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상이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파형이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기전력의 크기가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를 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회전 방향과 각 변이가 같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딱 요거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발전소 주위에는 파크가 많아요. 공원이 많아요. 혹은 주차장이 많아요. 라고 해서 주위 파크.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를 들어 그럼 이런 것들이 일치가 안 된다. 얘가 불일치하게 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간단히만 살피겠습니다. 주파수가 불일치하게 되면 난조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탈조, 즉 동기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난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제동 권선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상이 불일치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유효순환 전류요. 다르게 말하면 얘를 동기화 전류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 전류가 흐름으로써 두 발전기 간에 서로 주고받는 전력인 수수 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수 전력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동기화력도 알 수 있습니다. 동기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차당에 대한 전력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파형이 불일치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서로 다른 형태의 파형이 섞인다.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고조파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고, 조, 파,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요. 자, 그다음에 크기가 불일치하게 되면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요.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상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시 이 동기 발전기 두 대를 병렬운전하고 있을 때 기울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 조건이 이 조건 아니겠습니까? 위상이 불일치한 조건. 그쵸? 그럼 이때 말하는 이 유효 전력은 무슨 전력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 실상 이 유효 전력이 수수 전력이죠. 수수 전력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 전력,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이 수수 전력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이 유효 순환 전류에 대한 공식 알고 계십니까? 자, 요 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효 순환 전류가 있어요. 자, I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놈의 공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다? 동기 리액턴스요. 얘는 한상의 기전력요. 그 다음에 얘는 위상차죠, 위상차. 자, 그럼 여기서 수수 전력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 보세요. 간단하게 체크를 하자면 예, 전압이죠. 예, 리액턴스, 즉 저항의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전압과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라고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뒤에 사인은 그대로 쓸 건데,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안에 있는 2를 밖으로 보내주세요. 즉, 밖으로 보내서 이렇게 만들어주자. 그러면 이 뒤에는 2가 빠졌으니까 이렇게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실적으로 요 놈이 수수전력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알고 계신다면 앞에 걸 기준했을 때 저항과 전압이 있네. 그래서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꼴로 수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인은 그대로 쓰되 안에 있는 2를 어떻게 하자? 앞으로 빼자. 이게 곧 수수전력의 공식이 되더라. 아시겠죠? 자, 근데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더 하면 동기화력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동기화력은요, 위상차당 수수전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상차 변화당 수수전력. 자, 그럼 예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 수수전력을 이 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실상 단위는 와트 퍼 라디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자,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수수전력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대로 써주고 여기 보시면 리액턴스가 10옴요. 그 다음에 한상의 기전력이 2000. 그럼 여기 2000 제곱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사인 30도 이렇게만 계산기에 넣어주면 끝나겠네요. 지금 물어본 것은 어쨌든 유효전력 킬로와트 기준으로 물었기 때문에 단위 환산하면 100 킬로와트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